안녕하세요. 유이 진로진학센터 박성철 센터장입니다. 예,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럽죠? 예, 우리 지금 수능 봐야 될 고3 학생들하고 또 N수생분들. 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수능 관련, 특히 이제 킬러 문항, 예,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정보 발표가 나왔죠.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그 핵심적인 게 뭐고, 우리가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간단하게 질문을 제가 받는 형태로 해서 영상을 꾸며볼 계획이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 킬러 문항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능 킬러 문항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의미가 뭐 좀 영역을 넓게 잡아서 설명을 하면 한 정답률 10% 정도 내외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고난도의 어려운 문제를 보통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문항을 우리가 이제 두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학생들 변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전체적으로 해마다 이제 그 편수가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로 보면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 그러니까 최고 난도의 문제를 줘서 결국 점수를 변별해 보기 위한 그런 가치로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킬러 문항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방금 이야기 드렸던 변별력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요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봤었던, 우리가 이제 수능이 30년 됐는데 30년 전에 봤었던 시험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라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학력고사랑 수능을 딱 대비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로 보는 시험이었고요. 사지선다로에서 전체 총 만점이 340점 만점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고위 학교, 뭐 서울대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서 340점 만점에서 평균 점수로 90점 이상이 나오면 보통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40점에서 평균 90점이라 그러면 306점인데 그 정도만 맞아도 서울대 갔다는 거죠. 사지선다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굉장히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능 같은 경우는 평균 90점을 맞아서 서울대학교나 고대연대를 갈 수가 없게 돼 있죠. 예, 오지선다인데, 오지선다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고득점을 맞아야만 수능만 가지고서 이제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시 패턴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보면 수능은 학력고사에 비해서 변별력이 굉장히 낮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수능 자체의 의도가 그 줄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커팅을 해서 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9등급,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일정 정도의 학교 지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격고사적 성격을 띠고 만들어주는 제도였기 때문에 애초에 수능 같은 경우 진행이 된다면 지금처럼 킬러 문제라든지 고난도의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사실 낼 필요가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정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수능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지금처럼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 정도 되는 인원을 우리가 지금 정시로 뽑게 되는데, 그 인원을 뽑을 때는 당연히 줄을 세워서 뽑게 되겠죠. 이 단순한 그레이드만 나눠가지고는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상위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제를 결국은 우리가 수능 킬러 문항이라고 보겠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이런 킬러 문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공교육 영역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냈었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최상위 학생들을 커팅하는, 변별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지 않았었나,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수능 킬러 문항이 없어질까요? 요건 좀 난처하긴 난처한데, 실제로 보게 되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지만 넓게 생각하면 10%대 내외, 뭐 5%대 이내, 그 정도로 해서 그 정답률이 좀 낮게 책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문제를 조금 쉽게 냈다 하더라도 해당 연도 학생들이 그 문제를 못 풀어버리면, 잘못하면 킬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정하기 나름이라서, 물론 평가원에서 이번에 말한 걸로 보게 되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지문이 길거나 복합적인 구성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개념을 꼬아서 내거나 문제 풀이 과정을 길게 만들어서 실수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어휘가 좀 특별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 킬러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 정의에 대한 것들 일정 정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학생들이 몇 점을 받는지 몇 퍼센트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 킬러 문항에 대한 내용들을 정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확정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는 없애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의도적으로 최상위를 완전 면별하기 위해서 최고난도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어기면서까지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원장님도 안 계실 거고 또 교수님들도 안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될 수 있겠지만 완벽한 형태로 킬러 문항이다라고 하는 게 없어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사교육비가 감소할까요? 지금 이제 정부 쪽 이야기를 보면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은 학생들이 킬러 문항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마케팅을 많이 했던 대형 입시학원들이 상대적으로 몰리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교육비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저희는 이거랑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킬러 문항이 없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문제를 킬러 문항이 만약에 뭐 국어, 수학, 영어만 해서 전체가 만약에 10개 정도의 문항이었다.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킬러 문항 없어지고 아주 쉬운 문항이 대체가 될까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이 빠지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킬러 문항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킬러 문항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변별이 될 만한 문제들이 늘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애초에 상당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에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버리고 입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 만약에 다 빠져버린다라면 자기 스스로도 경쟁 외망될 수 있는 중킬러 문항에 대한 내용 접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몰입하고 더 높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2등급에서 4등급까지 그러니까 10%에서 40%까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중킬러 패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습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또 그런 내용들이 강화되게 되면 오히려 사교육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재수생은 감소할까요? 지금 이 발표가 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킬러 문항이 빠지게 되면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중상위권 대학 정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성적이 덜 나와서 이제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고 판단하는 학생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 의치안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많이 할 텐데, 킬러가 빠지고 나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래 보는 수능에서라도 바로 진입해서 진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수생 같은 경우 인원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학력고사하고 수능은 기본적으로 문제 영역이 다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변별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수능이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정한 난이도의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푼 학생들이 성적을 더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내용들을 암기했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변별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해마다 나는 난이도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추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 좀 제한적인데 킬러가 빠져버리고 나서 중킬러 정도 이하 되는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에 공부를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전제한다면 내년도에 합격할 가능성, 또 좋은 학교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 본다면 사실은 재수생 같은 경우가 그렇게 감소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올해 수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킬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안 내겠다. 최고난도 문제,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 안 내겠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킬러 문제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과탐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킬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
국어, 수학, 영어 이외에 과탐 같은 경우 사탐은 아예 없었고요. 킬러 관련된 내용들이. 과탐 관련되어 있는 건 전부 다 투 과목에서만 그 킬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탐구 영역 같은 경우 과탐의 물화생지의 일반 원 영역, 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킬러가 안 나왔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탐구 원 영역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 정도 문제가 나왔어도 별로 걸러내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 킬러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줄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준킬러가 늘어나게 되니까 최상위 변별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그렇지만 탐구, 특히 이과 최상위가 노리고 있는 의치한 영역에서는 결국 탐구 영역에서 내가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변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결국 탐구 영역에서 올해 수능 내용들이 갈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어, 수학, 영어에서 지금 준킬러 영역으로만 들어가면 제가 판단할 때는 10%에서 40%대 정도 나온 학생들은 여기서 막 크게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최상위, 즉 1등급대 라인에 들어있어서 의대 라인을 노리는 친구들 같으면 아마 웬만큼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준킬러 쪽에서 그렇게 승부가 잘 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탐구 쪽에서 변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이후에 대다수 학생들이 탐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변동되는 상황들 많이 나오고 있고, 미디어 통해가지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많이 혼란스러워서 저희 쪽에 연락도 많이 주시고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자체는 큰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킬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빠진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빠진다고 계산을 하더라도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또 준킬러 영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에 변화 주지 마시고 했던 대로 쭉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쭉 공부를 하시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마 구평이 어떻게 보면은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평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서 올해 수능에 대한 내용들을 맞춰가지고 기존에 했었던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하셨던 방법 그대로 공부를 계속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 지금 현역 고3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재수생이나 삼수생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보게 되면은 제가 학생들 자체도 되게 혼란스러운데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전화 주시는 거 보게 되면 너무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이 30년 정도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소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판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에 맞춰가지고 차분하게 준비를 하신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현역 학생들,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런 변동성이 있고 원래 기본적으로 고3 학생들하고 N수생들 경쟁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능 패턴에서는 아무래도 N수생이 고3 학생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영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문제 자체가 약간 문제은행 패턴이기 때문에 학력고사처럼 재수를 했다 그래서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진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수능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할 경우에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킬러가 빠지게 되면 그런 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변수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수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일찍 생각을 하고 정시에 몰입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특수한 조건에 맞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정시 경쟁력에서 똑같은 형태로 N수생들이랑 싸워서 승부를 보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최상위 대학 의치안 같은 경우 보시면 현역 학생들보다 재수생들이 훨씬 높잖아요. 그게 정확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킬러가 있을 때도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준비를 하실 때 수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수시에서 가능하다면 너무 학교를 내가 정시로 높여서 가겠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판단을 받아보신 다음에 수시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 고려하시는 것이 아마 현역 학생들한테 좋을 거라고 보고요. 재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공부했던 방법 그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만
클리닉을 하거나 개념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서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